네,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기자들부터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는 연합뉴스TV 신현정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출입하는 장윤희 기자입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천 시즌 본격 개막, 나 떨고 있니? 라고 잡아봤습니다. 이제 총선이 9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본격적인 공천 모드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이든 아니면 여의도 진출을 간절하게 원하는 원외 인사들이든 공천을 앞두고 떨리는 가슴 부여잡고 있을 겁니다. 이들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 바로 공천관리위원장인데요. 오늘은 먼저 여야 공관위원장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짚어볼까요? 국민의힘은 정영환 고려대 법대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인선했는데 신 기자가 본 정 위원장 어떤 스타일이던가요? 저는 사실 정영환 위원장이 내정이 됐을 때부터 첫 일정부터 사실 팔로우를 해왔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본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정말 교직에 오래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제 주요 인사들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그렇죠. 답변을 받고 이제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정영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자들한테 역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장수. 맞아요. 전략이요. 그죠? 전략, 전술, 장수.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장수겠지만은 큰 틀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합니다. 약간 기자들하고 퀴즈를 주고받는 것처럼 왔다 갔다 네. 하는 이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아까 방금 본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겠지만 원리 그리고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공천 룰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천 룰을 만들기 위해선 이런 원칙과 원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요시하는 그리고 또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공관위원장이 반발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원리, 원칙을 좀 중요하는 모습을 일부러 좀 강조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인상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또 기자들 질문에 역질문을 하는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모습 자주 보이는데 네. 신 기자도 정 위원장 질문 받아봤나요? 저도 여러 차례 네. 받아봤고요. 제가 처음에 출근하는 길에 정영환 위원장이 저한테 선거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길래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정영환 위원장이 바로 또 선거는 전쟁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키워드를 또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또 현장에 다른 기자들도 있었는데 그럼 선거는 전쟁이라면 그럼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이게 또 다시 역질문을 하는 그래서 뭔가 질답이 오고 가면서 서로 그냥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질문만 하고 답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필요한 내용들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누구 인터뷰할 때 질문만 준비해서 가는데 정영환 위원장 만날 때는 답변까지 생각해서 가야 되겠네요. 상당히 그렇죠. 네. 인터뷰 자리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정영환 위원장 이야기 해봤고 민주당은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관위원장 임명됐잖아요. 공교롭게도 여야 모두 고려대 교수들이 공관위원장 맡았는데 이명백 위원장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이명백 위원장은 그 국민의힘 공관위원장분이랑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기자들에게 역질문 안 하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언론 노출을 그렇게 삼가거나 즐긴다는 느낌은 전혀 못 들었고요. 그 단적인 예로 어제 공관위 2차 회의가 있었지만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하려고 진짜 아름아름 알아서 중앙 당사 일찍 갔는데 기자들이 혹시나 올까 봐 더 일찍 당사로 들어가서 취재를 처음에 놓쳤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공관위 회의 결과도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브리핑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국민 참여 공천제 같은 경우 좀 중요한 제도를 설명할 때는 자신이 직접 나와서 보충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건 좀 인상적이다 좀 느꼈습니다. 장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국민의힘 출입이다 보니까 이명백 위원장을 만나볼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직접 취재를 해보시면서 좀 이런 점은 특이했다 이런 것도 좀 있으셨을까요? 저 최근에 이제 밥을 먹다 체할 뻔히 한 번 했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오후 1시쯤에 그 밥을 먹다가 기자들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공관위원장의 입장문을 문자로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CG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어떤 성희롱 발언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엄중 경고하겠다는 입장문을 공보국 통해서 기자들에게 전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공관위원장에서 좀 이례적인 좀 행보다. 그래서 약간 평소 언론 노출이나 기자들과 어떤 대화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지만 입장이나 어떤 조치를 할 때는 좀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만나기도 어려운 분인데 갑자기 입장문이 툭 날라왔으니까 기자들 이거 받고 상당히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놀랐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예비 후보 검증 과정에서 네. 불거진 논란이니까 이게 이미 현근택 예비 후보를 콕 집어서 말하니까 이거 순간적으로 이건 현 부원장이 어떤 식으로 거취를 결단하겠구나. 그리고 그 이튿날이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기로 이미 좀 국회에서 이미 소문이 그렇죠. 쫙 퍼진 상태라서 이재명 대표 복귀하기 전에 이 문제를 정리하겠구나 해서 밥 먹다가 저희 후배들한테 현 부원장이나 그 상대 측 입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챙겨보라고 급하게 제가 메시지를 한 네.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2시간 반 만에 현근택 위원장이 불출마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이 나왔으니까 우리 장 기자 촉이 정확하게 맞았는데 이 대표 얘기해 주셨으니까 잠시 예. 이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하고 보름 만인 이번 주에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 예.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 달라진 점은 일단 경우가 일단 좀 달라졌더라고요. 첫날 이렇게 국회 당무 복귀 첫날 네. 국회 방옥과에서 특별히 약간 좀 신변 보호 조치를 네. 좀 했고 그리고 그 이후 오늘도 그 재판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니까 주변에 평소 안 보이던 좀 약간 경호원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신변 경호가 강화가 됐고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좀 질문을 하거나 뭔가 좀 따라붙어서 취재하는 그 환경도 네. 피습 이전과는 확실히 좀 풍경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도 그렇고 대표 측도 좀 고민인 점이 총선을 다가오면서 지원 유세도 나가고 본인 뭐 선거운동도 나가고 야외 일정이 많아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좀 동선을 짜고 네. 취재진에도 취재에 응할지 양측 모두 좀 고민이 좀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간다 뭐 이런 점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피습 사태 이후에 아무래도 그런 점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다시 공관위원장 얘기로 돌아와서 여야 공관위원장의 다른 스타일 얘기해봤고 이제 공천 관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천 시작 아무래도 공천 룰을 확정하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은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네. 이걸 도입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연 게 지난 16일인데요. 회의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조한 게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한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량의 그 공천 룰과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돼서 기자들이 조금 이게 뭐야? 라는 식의 반응도 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과연 몇 명이나 과연 몇 %나 컷오프가 되나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역 의원 평가 시 하위 10% 7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 7명을 컷오프하기로 했고 또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당선된 중진 의원들은 이제 경선을 할 때 15%의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날 공관위가 첫 번째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첫 번째 회의 끝나고 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까? 뭐 이런 생각 기자들이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뭐 엄청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네. 나왔어요. 특히 방금 얘기해 주신 동일 지역구에 나선 중진 의원들 감점하는 것 외에도 보니까 뭐 영남 같은 텃밭하고 수도권하고 네. 여론조사 기준을 좀 달리하는 그런 내용도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발표된 내용이 보도자료로 치면 5장 분량의 5장. 페이지가 나왔고 거의 3시간 넘게 회의를 해서 정리하는 네. 2개나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 비율 관련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당원 당규상에 보면 여론조사를 할 때 이제 당원 50% 그리고 일반 국민 50%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리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요. 그 권역별의 특성에 따라서 그 비율을 달리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같은 지역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곳은 일반 국민의 비율을 80%로 늘려서 일반 시민들의 민심을 조금 더 네. 청취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제 대구나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강세이다 보니까 이제 당원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당원 당규 그대로 50%의 비율을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그동안 국민의힘 내에서 뭐 영남, 중진 뭐 이런 좀 텃밭의 현역 의원들 물갈이론이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네.
발표된 공천을 두고 실제 현역 의원들의 좀 속내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네. 국민의힘 기자들의 이제 공천룰이 발표되고 난 다음 날 이제 가장 화두가 그거였습니다. 과연 이 공천룰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당사자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막상 이제 여러 번 이제 여러 의원들께 이제 물어봤는데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큰 반발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런 반응이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사실 그 공천룰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사실 그 공천룰의 당사자 4선 의원들하고 5선 의원들 간에 이제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요. 그때 현장에서 나왔던 반응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아니 선수가 뭐 어떤 룰을 탓할 수 있냐 안 그렇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사실 공개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몇몇 의원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몇 개를 또 추가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4선 의원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진 의원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중진 페널티가 15%나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다. 그래서 이런 공천룰이 발표가 되기 전에 뭐 중진 의원들 간에 어떤 간담회나 그런 뭐 공청회 같은 게 네. 있어서 의견 수렴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표현한 의원도 있었고 한 3선 의원은 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15% 페널티는 큰 게 아니다. 어차피 15%를 반영을 하더라도 경선에서 내가 6대 4로 이기면 어쨌든 경선에서 올라가서 최종 후보로 등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큰 감경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그런 반응이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한 초선 의원은 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에서 살아남을 의원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 공천룰 자체가 대구 경북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국민의힘은 사실 그래서 키워드를 시스템 공천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어떤 키워드를 보면 국민 참여 공천이 키워드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미 이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마련해 놓은 그렇죠, 상태니까 22번 총선 앞두고 이제 국민 참여 공천제를 내놨는데 기자들도 저도 그렇고 처음 이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공천에 직접 개입을 하나 관여를 하나 좀 했는데 실제로는 국민들이 공천 제도 기준을 만드는데 그 단계에 참여해서 네. 민주당 공관위가 그 기준을 참고해서 공천 심사를 하겠다 이런 좀 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공천하는 건 아니고 예. 기준을 만드는 데 그러니까요. 참여한다. 예. 그래서 어제 공관 2차 회의가 끝나고 이명배 공관위원장이 직접 자기 그 새로운 공천제에서 설명했는데 네. 직접 한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민이 뭐 직접 공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이 공천하는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약 한 50만 명의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공천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네, 이명박 위원장이 직접 50만 명에게 물어서 기준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국민이 공천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물론 기준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이른바 친명계에게 좀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반발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있고 이미 좀 뭐 자객 출마다, 네. 뭐 개파 내전이 시작됐다 이미 각종 잡음이 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피스뷰 처음으로 그 취재 기자들과 좀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네. 거기서는 자객 공천 이거 언어 도단이다. 우리가 공천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공천이냐. 그리고 이미 뭐 실제로는 뭐 친명계 인사로 불리는 분들이 네. 실제로 예비 후보 검증 과정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뭐 자기는 뭐 언론에서는 뭐 친명계라고 불리는 하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좀 해명에 나섰고요. 일단 예비 후보 검증위가 사실상 오늘까지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까지 공천 후보 접수를 이제 마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전국에 오르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런 뭐 자객 공천이냐 네. 친명 공천이냐 계속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친명계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고 네.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는 부분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네.
네, 기자들의 수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이 통했다 이렇게 잡아봤는데 어제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주제가 저출산 대책으로 똑같았습니다. 같은 날 여야 대표가 같은 주제의 공약을 발표한 셈이 됐는데 이번엔 먼저 장 기자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기자들도 이거 같은 시각 같은 날 해야지 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오전 11시에 저출생 관련 대책을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오후 4시에 국민의힘이 이제 같은 주제로 공약을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저께 당무에 복귀를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 복귀 시점에 맞춰서 어제 이제 행사 날짜를 잡았는데 국민의힘이 5시간 뒤에도 한다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집권 여당이 우리 당 따라했다 이런 반응이 곧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아침 회의에서도 그 관련 정책 당직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직접 여당이 자기네 따라했다고 말한 발언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침 국민의힘도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당이 야당을 따라하는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상으로는 민주당이 오전 11시에 했고 국민의힘이 오후 4시에 하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우리 따라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 기자, 민주당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들 났나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당연히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저도 처음에 이 일정이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5시간 차이로 똑같은 이제 분야의 정책이 발표가 된다는 네. 걸 알았을 때 기자로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어쨌든 우연의 일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는 어제 발표를 하려고 했던 이 저출생 대책을 네. 원래는 며칠 전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다른 일정도 있고 그리고 사실 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을 한 스타트업 기업 그 사무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장소를 또 이제 조율하고 이제 그 어쨌든 거기도 업장이다 보니까 뭐 매번 비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미뤄졌는데 네. 예상을 했던 것보다 미뤄졌는데 그게 공교롭게 어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점이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약 발표하는 거 보니까 박스를 들고 와서 일종의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언박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어떤 건지 네. 좀 안에 네. 뭐가 들었는지 실제로 네. 현장 어땠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이제 정책을 택배로 이제 배송을 한다 이런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그 정식 명칭이 국민 택배인데요. 이제 택배를 저희가 원하는 상품을 주문을 해서 받듯이 이제 국민의힘도 원하는 정책을 주문을 받아서 그걸 이제 배송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1호 공약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택배 기사로 이제 직접 분장을 해서 등장을 해가지고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요. 당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1호 택배사원 한동훈입니다. 오늘 최도아 사장님께 주문해 주신 택배를 제가 안전하게 배송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현장에서 쓰였던 소품들을 스튜디오에 잠깐 갖고 나왔는데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책 배송 프로젝트라고 해서 국민 택배라는 게 이제 그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택배를 배송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입었던 조끼도 이렇게 사실 빌려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정말 택배 기사님들 보면은 많이 이런 거 그쵸. 입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어제 장갑까지. 장갑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국민 택배라고 이제 쓰여 있는 장갑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굿즈인 건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어제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눈길을 많이 끌더라고요. 아무래도 딱딱하게 정책 공약을 발표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모습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앞으로의 이런 홍보 효과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택배 박스 나왔는데 사실 박스 안에는 뭐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는 건 아닌 거죠? 그 박스가 이제 네. 스타트업 대표에게 전달이 된 건데 그 안에 이제 저출생 이제 공약들을 담아서 액자에 이제 액자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업체 대표에게 그 업체 대표가 어쨌든 주문을 했으니까 이제 그 정책을 배송하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어제 같은 날 공약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뭐 민주당도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근데 제가 네. 마침 좋아하는 유튜버의 아. 그 영상을 패러디한 거여서 네. 어떤 영상이었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출생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유행하는 어떤 유튜브 콘텐츠를 좀 패러디해서 자체로 그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당시 분위기는 이게 뭘 패러디한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분위기는 반응 엇갈렸는데 제가 그 장면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겠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인 거죠? 네, 그 방송 기자가 마치 저출생의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시민들을 이렇게 만난다는 그런 컨셉의 그 영상을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당시 그 참석자들은 어디서 웃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이거 컨셉인가라고 약간 너스레를 떨게 됐는데요. 제가 그 스케치 장면도 제가 발언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아마 우리 취재진 여러분께서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일종의 컨셉인 거죠, 저게. 어설픔이 설정인 거죠. 네, 정책은 어설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비슷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로 좀 눈에 띄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동원한 모습인데 각자 당에서 서로 공약에 대한 평가도 내놨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신 기자. 네,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선 재원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제 갑자기 수십조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 없다라는 건데요. 비용 추산을 해보니까 민주당은 이제 28조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3조 원이 필요하다는 게 양당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비용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민주당 정책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장 기자,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민주당은 일단 비슷한 공약을 냈는데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대신에 공약이 아니라 이건 법안으로 좀 개선해서 바꿔야 된다고 역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는 환영의 입장을 내면서도 국민의힘의 공약을 좀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이 제안한 휴직급여 상한을 21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네. 내용의 기준을 좀 구체화한다고 좀 비판하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거대 양당의 저출생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공통 공약을 내놨는데 이게 과연 한 80여일째 총선에서 얼마나 좀 실현되고 정치권이 얼마나 응답할지가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